국 먹지 마요. 깍두기 접시를 내려놓으며 식당 사장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눈앞에는 동태탕이 뜨거운 김을 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방금 떠준 국이었어요. 3년간 효도한다며 챙겨주던 며느리였습니다. 왜요? 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물어보고 싶었지만 사장은 이미 주방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숟가락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드세요. 대체 저 사장은 뭘 본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박옥자, 올해 72살입니다. 서울 토박이로 동대문 시장에서 40년 넘게 옷 장사를 해온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빈손으로 올라와 맨바닥에서 시작했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좌판 앞에 쪼그려 앉아 생선 비린내와 땀 냄새에 절어가며 하루를 시작했죠. 손님들한테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고 떼쓰는 도매상들하고 실랑이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어붙어도 장갑을 끼면 돈 세기 불편하다고 맨손으로 버텼어요. 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쏟아져도 자리를 뜰 수 없었죠.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안 썼어요. 오로지 돈, 돈,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내 새끼한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데서 재우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고요? 서울 한복판에 5층짜리 꼬마 빌딩 한 채입니다. 대지 25평에 연면적 120평, 월세만 5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알짜배기 건물이에요. 세상 물정 모르는 여편네라고 무시하던 친척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준 내 자랑이죠.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갔지만 이 건물만큼은 이를 악물고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돈 냄새는 귀신같이 맡아온 내가 정작 사람 속은 왜 이리 모르겠는지요. 몇 달 전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손발이 저려서 젓가락질도 힘들었어요. 밥을 먹으면 속이 뒤집어져서 화장실로 달려가기 일쑤였죠. 시장에서 단련된 몸뚱이가 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했더니 며느리 수진이가 펄쩍 뛰더군요. 어머님, 요즘 병원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괜히 갔다가 병원균 옮아오시면 어쩌려고요. 제가 좋은 한약방 알아볼게요. 그 말이 그럴듯해서 그냥 참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는 게 내심 고마웠어요. 평소에는 명절 때나 얼굴 비추던 애가 요즘 부쩍 자주 들르거든요. 이틀에 한 번꼴로 반찬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들 영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밥은 먹었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예전에는 안 하던 안부 전화를 하루에 2~3번씩 했습니다. 늦게 얻은 외동아들이라 한없이 약한 내가 그 전화 한 통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어요. 이제야 효도하려나 보다 싶어서 속으로 흐뭇해했죠. 며느리가 지어온 한약은 까만 빛깔의 탕약이었습니다. 냄새가 독했어요.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죠. 무슨 약재를 넣었길래 이런 냄새가 나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한 모금 입에 넣자마자 혀가 마비되는 듯한 아린 맛이 퍼졌어요. 목구멍 안쪽이 얼얼했어요. 인상을 찌푸리니까 며느리가 얼른 꿀물을 타줬습니다. 어머님, 좋은 약은 원래 입에 써요. 한 달만 드셔보세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지극정성이구나 싶어서 군말 없이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약을 먹을수록 몸이 더 안 좋아졌거든요. 두통은 심해지고 손발 저림은 온몸으로 퍼지고 구토 증세는 더 잦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눈앞이 노랗게 변하면서 정신이 아득해지기도 했어요.
한약이 체질에 안 맞나 싶었지만 며느리 성의를 생각하면 차마 그만 먹겠다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젯밤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방을 나섰는데 베란다에서 아들 영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등을 돌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어깨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가니 목소리가 조금씩 들렸습니다. 어머니 건물 담보대출이요. 네, 이번만 막으면 됩니다. 제발 며칠만 더요. 이자라도 먼저 넣을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건물 담보대출이라니요. 그것도 이자를 못 내서 사정하는 목소리라니요. 내 건물을 언제 담보로 잡힌 거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 들으려다가 마루가 삐걱거려서 얼른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날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뭔가를 부산하게 준비하더니 거실로 나왔어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볼에 홍조까지 띄고 있었죠. 아침부터 화장을 곱게 하고 나온 게 눈에 띄었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강원도 깊은 산속에 기막힌 온천이 있대요. 공기도 맑고 물도 좋아서 몸에 딱이래요. 당일치기로 다녀오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평소 왕래도 뜸하던 며느리가 왜 이러는 걸까요? 의아했지만 고마운 마음이 더 컸어요. 혼자 끙끙 앓던 차에 바람이라도 쐬면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 그러자. 오랜만에 나들이도 좋겠다. 대답을 하긴 했는데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내 새끼와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라고 스스로 다독였죠. 짐을 싸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행 경비를 챙기려고 금고를 열었는데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어요. 5만 원권 다발을 묶어둔 띠지 위치가 미세하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왼쪽으로 맞춰뒀는데 오른쪽을 향해 있었죠. 40년 장사꾼의 촉이 발동했습니다. 돈을 다룬 세월이 얼마인데요? 누군가 건드린 겁니다. 돈다발 개수를 세어보니 새 묶음이 없었어요. 1,500만 원입니다. 등줄기에 찬 기운이 스쳤습니다. 이 집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나하고 영훈이 뿐이에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아들 영훈이를 보고 또 한 번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손톱 주변살을 피가 나도록 물어뜯고 있었거든요.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간 자리에서 피가 배어나왔어요. 저건 어릴 때부터 거짓말할 때 보이던 버릇이에요.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갈 때, 용돈을 몰래 꺼내 썼을 때, 이 아이는 항상 저렇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42살 먹은 장성한 아들이 지금 다시 저러고 있었어요. 영훈아, 손톱 그만 뜯어. 피나잖니? 아들이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더군요. 시선이 자꾸 허공을 헤맸어요. 식탁 위도 보고 바닥도 보고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짐을 챙기는 며느리의 행동도 수상했습니다. 내 옷까지는 대충 가방에 쑤셔 넣으면서 유독 신경 써서 챙기는 물건이 2개 있었어요. 은색 보온병 하나와 손가락 2마디만 한 작은 약통이었습니다. 보온병은 뚜껑을 꼭 닫아서 확인했고 약통은 빛에 비춰보기까지 하더군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유심히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들을 핸드백 안쪽 지퍼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힐끔 봤어요.
물어볼까 했지만 괜한 의심 같아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먼저 간 남편 영정 사진을 꺼내 닦았어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닦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나 내일 가도 되는 걸까요? 왜 이리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대답이 있을 리 없었지만 괜히 물어보고 싶었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가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원래 아들 내외를 못마땅해 했거든요. 출발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부엌에서 무언가를 갈고 빻는 소리였습니다. 득, 득, 득. 규칙적이면서도 섬뜩한 소리였죠. 마치 무덤 파는 소리 같았어요. 눈을 떠보려 해도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문을 열어보려고 손을 뻗었지만 손끝이 이불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대로 다시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어 현관에 섰을 때였습니다. 영훈이가 신발을 신는데 끈을 10분째 묶고 있었어요. 다 묶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내 눈을 피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영훈아, 뭐해? 빨리 안 나가고. 네, 엄마. 금방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42살 먹은 장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며느리가 운전석에 먼저 탄 영훈이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더니 고개를 바짝 들이밀고 뭐라고 속삭였어요. 귀를 기울이니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오늘 실패하면 우리 다 끝이야. 알았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뭐가 실패하면 끝이라는 걸까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자 나는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철컥.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것 같았어요. 다시는 이 문을 열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뒷좌석에 올라타자 며느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입술에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갔지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푹 주무세요. 도착하면 깨워드릴게요. 왜인지 그 말이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내 집을 바라봤어요. 5층짜리 꼬마 빌딩이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시야에서 사라졌죠. 평생을 바쳐서 일군 내 성이 저렇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 과연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40년 장사꾼의 촉이 미친 듯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이 차는 온천이 아니라 분명 다른 어딘가로 가고 있다고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며 안전벨트를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꽉 조이더군요.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가슴팍이 눌리는 느낌이 들어서 손으로 벨트를 당겨봤지만 꿈쩍도 안 했습니다. 갈비뼈가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산길이 험해서요. 안전이 제일이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벨트는 마치 나를 결박하는 것 같았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뒷좌석에 갇힌 기분이 들었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 같기도 하고 비릿한 냄새 같기도 했어요. 병원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요. 코를 찌르는 냄새에 창문을 내리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으로 여러 번 눌렀어요. 그런데 창문이 꿈쩍도 안 하더군요. 며느리가 운전석에서 중앙 제어 버튼을 누른 거였어요.
에어컨 켰잖아요. 창문 열면 더워요. 에어컨 바람은 차가웠지만 나는 등줄기에 땀이 흘렀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려 해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안전벨트가 가슴을 조이고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달리는데 이상했습니다. 고속도로로 가야 하는데 차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니 지도에 제대로 표시되지도 않는 좁은 길이었어요. 양옆으로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옛 국도였습니다.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잡초가 틈새로 삐져나온 길이었죠. 아들이 불안한 듯 물었어요. 여보, 이 길 맞아? 고속도로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시끄러워. 이 길이 더 빨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입 닥쳐. 며느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평소의 상냥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눈이 사납게 치켜 올라가 있었죠. 이를 악물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도 괜히 끼어들었다가 분위기만 험악해질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부르르 부르르. 계속해서 울렸어요. 액정 화면에 김 실장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아들이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군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김 실장이 누구길래 저렇게 겁을 먹는 걸까요? 사채업자인가 싶었습니다. 어젯밤 통화 내용이 떠올랐어요. 이자를 못 내서 사정하던 그 울먹이는 목소리가요. 내 아들이 도대체 얼마나 큰 빚을 진 걸까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방광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화장실이 급해지잖아요. 젊을 때는 몇 시간이고 참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됐어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영훈아, 휴게소 좀 들르자. 화장실이 급하다.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대답했어요. 아들 대신 며느리가 나서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어머님, 공중화장실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참으세요. 제가 도시락 싸왔으니까 차에서 드시면 돼요. 참으라니요. 방광이 터지게 생겼는데요. 하지만 며느리의 단호한 말투에 더 이상 말을 못하겠더군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허벅지에 힘을 주고 버텼어요. 그런데 정말 한계가 왔습니다. 바지에 실례를 할 것 같았어요. 안 돼. 나 진짜 급해. 지금 당장 세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더니 마지못해 핸들을 꺾었어요. 낡은 폐주유소가 나타났습니다. 기름도 안 팔고 사람도 없는 흉물스러운 곳이었죠. 녹슨 주유기만 덩그러니 서 있고 화장실만 덜렁 남아 있었어요. 문짝도 반쯤 떨어져 나간 곳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창문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진 유리창 틈으로요. 며느리와 아들이 차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신 차려. 식당 가면 바로 보온병 육수 부어야 해. 타이밍 놓치면 안 된다고. 보온병 육수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침에 며느리가 챙기던 그 은색 보온병이 떠올랐어요. 뚜껑을 꼭꼭 확인하던 모습, 빛에 비춰보던 약통, 그리고 매일 아침 내게 먹이던 그 검은 탕약.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로 돌아오니 아들이 핸들을 잡은 손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어요.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였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며느리는 태연하게 거울을 보며 입술에 립밤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두 사람의 온도 차이가 너무 컸어요. 어머님 맛집 찾았어요. 욕쟁이 동태탕이래요. 리뷰가 좋던데. 며느리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리뷰가 하나도 없었어요. 별점도 없었죠? 지도 끝자락에 간신히 표시된 외딴 식당이었습니다. 주변에 민가 하나 없었어요. 왜 하필 저런 곳으로 가는 걸까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좁은 길이었어요.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낭떠러지였죠. 난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뭔가 튀어나왔어요. 고라니였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이 헤드라이트에 번쩍였죠. 아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멈췄어요. 타이어가 자갈을 긁는 소리가 귀청을 찢었습니다. 나는 관성 때문에 앞으로 쏠렸어요. 이마가 앞 좌석 머리받침에 세게 부딪혔죠. 별이 번쩍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신음이 절로 나왔어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잠깐 정신이 멍해졌죠. 이마를 만져보니 혹이 불룩 솟아 있었어요. 피는 안 났지만 욱신욱신 쑤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신음하는 나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바닥에 굴러떨어진 보온병부터 집어들었습니다. 허겁지겁 보온병을 끌어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뚜껑이 열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나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냐고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요. 이마에서 열이 났습니다. 만져보니 달걀만 한 혹이 솟아 있었어요. 욱신욱신 쑤시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의 행동이었어요. 시어머니보다 보온병이 더 소중한 거였어요. 저 보온병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저러는 걸까요?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요. 산 깊숙이 들어갈수록 휴대폰 신호가 약해졌습니다. 안테나가 4칸에서 3칸, 2칸, 결국 1칸만 남았어요. 나중에는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신호 없음이 떴어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어요. 구조 요청도 못하고 경찰도 못 부르고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다 계획된 거였을까요? 일부러 이런 곳으로 데려온 걸까요?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최근 보험금을 노린 존속 살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족 간 금전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라디오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버튼을 세게 누르는 바람에 딸깍 소리가 크게 났어요.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존속 살해라니요. 가족이 가족을 죽인다니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려는 건 아니겠죠. 아무리 그래도 내 새끼가 그럴 리 없잖아요. 내가 낳고 기른 내 아들인데요. 그때 안개가 밀려왔습니다. 앞이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짙은 안개였어요. 뿌연 안개가 차를 집어삼킬 것 같았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도 안개 속에 묻혀버렸죠. 아들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서행하며 조심조심 산중턱을 올라갔어요. 와이퍼가 앞 유리를 닦아도 금세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안개 속에서 건물 하나가 희미하게 나타났어요. 을씨년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간판 글씨도 반쯤 지워져 있었죠. 욕쟁이 동태탕이라는 글씨가 겨우 읽혔어요. 폐가 같았습니다. 다 왔어요,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났죠. 그런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섬뜩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 같은 눈빛이었어요. 나는 안전벨트를 풀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버클이 제대로 안 눌러져서 몇 번이나 실패했죠. 차 문을 열자 차가운 산 공기가 확 밀려들었어요. 안개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내리기가 힘들었어요. 문틀을 붙잡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식당 앞에 섰습니다. 녹슨 철문, 금간 유리창, 먼지 쌓인 처마. 거미줄이 처마 끝에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손님이 올 것 같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밥을 먹으라는 걸까요? 온천 가는 길에 왜 하필 이런 곳에 온 걸까요? 아까 화장실에서 들은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식당 가면 바로 보온병 육수 부어야 해. 타이밍 놓치면 안 돼.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온몸의 세포가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사방이 산이었고 휴대폰도 안 터지고 차 열쇠는 아들이 쥐고 있었으니까요. 가까운 민가도 없었어요. 나는 완전히 갇혀버린 거였습니다. 덫에 걸린 쥐처럼 꼼짝없이요.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녹슨 경첩이 귀청을 찢는 소리를 냈어요. 첫인상은 을씨년스럽다는 거였습니다. 손님이라곤 하나도 없었어요. 텅 빈 홀에 파리 몇 마리만 윙윙거리며 날아다녔죠. 천장에 매달린 파리 끈끈이에 시커먼 파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깜빡거리며 불안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지지직 하는 소리가 신경을 긁었죠.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3년 전 날짜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곳 같았어요. 테이블 6개가 줄지어 있었는데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오래된 기름때 냄새가 났죠.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남자가 나왔어요.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덩치 큰 사람이었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팔뚝이 장사 같았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왼쪽 볼에서 턱까지 길게 칼자국 흉터가 나 있었거든요. 살이 파인 자리가 울퉁불퉁했어요. 흉터가 말할 때마다 일그러졌습니다.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날카롭고 차가웠죠. 마치 사람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범죄자를 잡아본 사람의 눈빛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장이 우리 셋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나를 보고 아들을 보고 며느리를 봤어요. 마치 엑스레이로 투시하듯 샅샅이 살폈죠.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에서 시선이 멈추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어요. 뭔가 기억해내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죠.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며느리가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장의 시선을 피하는 게 역력했어요.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죠. 저쪽으로 앉을게요. 며느리가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팔이 아플 정도였죠. 홀 구석진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기둥 뒤에 가려진 자리였어요. 창문에서도 멀고 입구에서도 멀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천장에 달린 감시 카메라 각도에서 벗어난 곳이었어요. 사각지대였죠. 왜 하필 저기로 가려는 걸까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사장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동태탕 3인분이요. 그리고 저희가 챙겨온 육수가 있는데 어머니 전용이거든요. 위가 안 좋으셔서 특별히 만든 거예요.
이거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핸드백에서 은색 보온병을 꺼냈어요. 아침부터 품에서 놓지 않던 그 보온병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걸 음식에 넣겠다고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장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어요. 뭐라고요? 어림없는 소리. 우리 집 육수 아니면 장사 안 해요. 외부 음식 반입 금지야. 30년 장사하면서 그런 소리 처음 듣네. 사장이 정색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굵은 눈썹이 치켜 올라갔죠.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흔들리더니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볼이 실룩거렸습니다. 화가 난 게 분명했죠. 계획이 틀어진 거였어요. 며느리가 마지못해 보온병을 다시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지퍼를 닫을 때 손가락이 미끄러졌어요. 아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화장실 좀. 얼굴이 창백했어요. 핏기 하나 없이 종이처럼 하였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째려봤지만 아들은 이미 화장실 쪽으로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뒷모습이 비틀거렸어요. 비겁한 놈. 제 애미 죽이는 자리에 있기 싫어서 피하는 거였죠. 42해 키운 자식이 저 모양이라니요.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사장이 물통을 들고 우리 테이블로 왔습니다. 스테인리스 물통이 햇빛에 번쩍거렸어요. 물을 따르면서 내 얼굴을 빤히 보더군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 전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물통을 탁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안 들리게 속삭이듯이요. 할매, 저승사자가 뒤에 붙었네. 오늘 물도 함부로 받아먹지 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사장이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눈이 마주쳤는데 사장이 눈짓을 했습니다. 눈을 위아래로 깜빡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조심하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사장이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꺼내는 게 보였습니다. 주방 커튼 틈새로 살짝 보였어요. 귀에 대고 뭐라고 말하더군요.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지만 몇 마디는 들렸습니다. 김영사. 나야. 근처에서 순찰 돌고 있지? 여기 냄새나는 것들이 들어왔는데. 그래, 일단 대기하고 있어. 내가 신호 보내면 바로 들어와. 김영사라고요. 경찰이었어요. 사장이 경찰을 부른 거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며느리가 핸드백 속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퍼를 열고 손을 넣었어요. 보온병 옆에 있던 작은 약통을 꺼내 손바닥 안에 감췄습니다. 아침에 빛에 비춰보던 그 약통이었어요. 손가락 2마디만 한 크기였죠. 며느리가 식탁보 밑에서 약통 뚜껑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하얀 가루가 보였어요. 보온병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쓰려는 거였죠. 저걸 내 음식에 넣을 생각인 거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며느리가 물티슈를 꺼내 수저와 젓가락을 닦기 시작했어요. 한 장으로 안 되는지 2장, 3장씩 뽑아서 닦았습니다. 앞면, 뒷면, 손잡이까지 꼼꼼하게요. 국그릇도 닦고 밥그릇도 닦았어요. 테이블 가장자리까지 쓱쓱 문질렀습니다. 마치 지문 하나 남기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강박적인 행동이었죠. 범죄자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주방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걱 서걱 서걱. 칼 가는 소리였어요. 날카로운 금속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숫돌에 칼날을 문지르는 소리였죠. 뼈를 깎는 것 같은 섬뜩한 소리였어요. 며느리가 그 소리에 흠칫 놀라더군요.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주방 쪽을 살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사장이 무섭긴 무서운가 봤어요. 아들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울었는지 눈가가 빨개져 있었죠. 코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식탁 밑에서 아들의 발을 밟았습니다. 꾹 누르는 게 보였어요. 아들이 인상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손만 만지작거렸죠. 며느리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꼭두각시 같았어요. 저렇게 나약한 놈이 내 아들이라니요. 한심하고 분했습니다. 잠시 후 사장이 펄펄 끓는 양은 냄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냄비 받침대에 올려놓을 때 철컹 소리가 났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동태살점과 무, 두부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고춧가루가 빨갛게 물든 국물이 찰랑거렸어요. 평소 같으면 군침이 돌았을 텐데 입맛이 없었습니다. 저 음식에 뭔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니 속이 울렁거렸어요. 역한 느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장이 냄비를 내려놓으며 나를 힐끗 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담겨 있었어요. 경고 같기도 하고 걱정 같기도 했죠. 아까 저승사자 운운하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장은 분명 뭔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돕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이 자리를 뜨자 며느리의 눈이 번들거렸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광기 어린 미소였죠. 사냥감을 앞에 둔 독사 같은 눈빛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덜어드릴게요. 며느리가 국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국자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한 손에는 국자를 들고 다른 손은 식탁 밑에서 약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매일 먹이던 검은 탕약, 점점 심해지던 두통과 구토, 손발 저림, 눈앞이 노랗게 변하던 증상들, 사라진 금고의 돈, 아들의 거액의 빚, 건물 담보대출,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나를 죽일 생각이었던 겁니다. 천천히 독을 먹여 병으로 위장하고 내 건물을 빼앗으려고요. 얼마나 치밀한 계획인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려 해도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0년 장사꾼 인생에서 이런 공포는 처음이었어요. 내 새끼가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 애미를 죽이려 하다니요. 젖 먹이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장가까지 보낸 자식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칼로 찔린 듯 아팠습니다. 차라리 남에게 당하는 게 나았을 거예요. 내 새끼한테 당하는 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사장이 경찰을 불렀어요.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며느리가 국자로 동태탕을 퍼서 내 앞에 놓인 국그릇에 담았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동태살점과 무가 그릇에 담겼죠. 그런데 국자를 든 손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왼손이 계속 식탁 밑에 있었거든요. 아까부터 약통을 만지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손목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어머님,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제가 식혀드릴게요. 며느리가 내 국그릇을 가져가며 후후 불었습니다. 그런데 불면서 몸을 기울여 나를 가렸어요. 등으로 내 시야를 막은 거였죠. 넓은 어깨로 그릇을 완전히 숨겼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왼손이 스르륵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식탁 밑에서 뭔가 하얀 것이 번쩍거렸어요. 약통을 연 거였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뭔가를 집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 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가루가 국물 위로 사르르 녹아 들어갔어요. 저게 내 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독약이에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이 막혔어요. 목구멍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도망쳐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못 박힌 듯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자, 어머님, 드세요. 며느리가 국그릇을 내 앞에 도로 놓았습니다. 아까보다 국물색이 살짝 탁해진 것 같았어요. 착각일 수도 있지만 분명 그렇게 보였습니다. 국물 위에 하얀 거품 같은 게 떠 있었어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죠. 기대에 찬 눈빛이었어요. 독사가 먹이를 기다리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먹기만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숟가락이 덜그럭거렸어요. 국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김이 코끝에 닿았어요. 비린내와 매콤한 냄새가 섞여 있었죠. 한 모금만 먹으면 끝이에요. 영원히 눈을 못 뜰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 손에 죽는 거였어요. 숟가락이 입술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잠깐요. 사장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멈췄어요.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사장이 우리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발걸음 소리가 쿵쿵 울렸죠.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접시였어요. 서비스예요. 우리 집 특제 깍두기. 30년 비법으로 담근 거야. 할매 입맛에 맞을 거야. 사장이 접시를 탁 내려놓으며 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며느리한테 안 들리게 입을 내 귀에 바짝 대고 작은 목소리로요. 그 국 먹지 마.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나와. 창문으로.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사장이 본 거였어요. 며느리가 약을 넣는 걸 봤던 겁니다. 나를 구하려는 거였어요. 세상에 이런 은인이 있다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사장의 뒷모습을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초리였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뭔가 낌새를 챈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나를 재촉했죠. 어머님, 국 식겠어요. 어서 드세요. 맛있을 때 먹어야죠.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애써 웃는 표정을 지었지만 눈가가 실룩거렸어요. 조급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빨리 먹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였죠. 나는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국물을 떴어요. 하지만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입술 근처까지 가져갔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뜨거워. 조금 식히고 먹을게. 핑계를 댔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어요.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속이 타는 게 얼굴에 다 드러났어요. 어머님, 동태탕은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어요. 한 입만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불어서 시켜드렸잖아요.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잡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내 손을 잡고 국그릇 쪽으로 이끌었어요. 강제로 먹이려는 거였습니다. 손목이 아팠어요.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애미가 독 먹는 걸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거였습니다. 나 화장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소리를 냈어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국그릇이 흔들려서 국물이 철벅 쏟아졌어요. 빨간 국물이 식탁보에 번졌습니다. 동태살점이 바닥에 떨어졌죠. 어머님,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어요.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였죠.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화장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최대한 빨리 걸었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 겨우 버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거렸죠.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흥건했어요. 살았어요. 일단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죠? 사장이 나오라고 했는데 창문으로 나가라고 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화장실 창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젖빛 유리창이었어요. 크기가 작았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빠져나갈 정도였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녹슨 경첩이 삐걱거렸어요. 밖에 뭐가 있는지 내다봤습니다. 주방 뒷문이 보였어요.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사장이 손짓을 했어요. 이리 오라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창틀에 손을 짚고 올라갔어요. 72살 먹은 몸이 마음처럼 안 움직였습니다. 팔에 힘이 없어서 몇 번이나 미끄러졌어요. 무릎이 창틀에 걸렸다가 빠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기어 올랐어요. 40년 시장 장사하며 단련된 악바리 근성으로 버텼습니다. 겨우 창문 밖으로 상체를 빼냈어요. 허리가 창틀에 걸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문 열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들키면 안 됐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됐습니다. 사장이 뛰어와서 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나머지 몸도 창문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발이 땅에 닿자마자 휘청거렸습니다. 사장이 나를 부축했어요. 이쪽으로, 빨리. 사장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급하게 걸었어요. 발이 자갈에 걸려 휘청거렸지만 사장이 단단히 부축해줬습니다. 식당 뒤편에 작은 창고가 있었어요. 양철 지붕에 나무벽으로 된 허름한 창고였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어요. 낡은 식자재와 빈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거미줄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경찰 올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 무슨 소리가 들려도 참고 있어야 해. 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근데 사장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궁금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나를 도와주는 걸까요? 목숨 걸고 남의 일에 끼어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전직 형사야. 30년 동안 강력계에 있었어. 살인, 강도, 유괴범들 수백 명 잡았지. 저런 눈빛은 한눈에 알아봐. 살인자 눈빛이야.
먹이를 노리는 짐승 눈이지. 사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역시 그랬군요. 얼굴에 칼자국 흉터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범인 잡다가 생긴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던 겁니다. 저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아? 얼굴이 낯이 익은데 기억이 안 나. 숲의 전단에서 봤나? 아무튼 할매, 절대 움직이지 마. 소리도 내지 말고. 사장이 창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졌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나를 감쌌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쿵, 쿵, 쿵. 규칙적이지만 빠른 박동이었죠.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창고 틈새로 밖이 살짝 보였습니다. 판자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화장실 문을 열고 안을 살피는 게 보였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텅 빈 화장실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귀신 같은 얼굴이었죠.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더니 주방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발을 쿵쿵 구르며요. 어머님 어디 갔어요? 사장님, 우리 시어머니 못 봤어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히스테리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사장이 태연하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뒷문으로 나가시던데. 바람 쐬러 가신다고 하셨어. 산책로 쪽으로 가시더라고. 며느리가 뒷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온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옷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었어요. 제발 찾지 마라. 속으로 빌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타이어가 자갈 위를 구르는 소리였죠. 사이렌 소리도요. 경찰이 온 거였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뚝뚝 흘러내렸어요. 살았어요. 드디어 살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에요.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갑자기 빛을 보니 눈이 따가웠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리고 겨우 앞을 봤어요.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경찰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젊은 남자였고 한 명은 중년 여자였습니다. 제복 가슴에 경찰 배지가 반짝거렸죠. 여자 경찰이 나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이제 안전해요. 여자 경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여자 경찰이 단단히 잡아줬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여자 경찰이 내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시간 충분해요. 식당 앞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어요. 빨간 불이 빙빙 돌고 있었죠.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어요. 경찰 1명이 2사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발버둥을 치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화장이 번져서 눈밑이 시커멓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나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시어머니 모시고 밥 먹으러 온 게 죄예요? 이거 인권 침해야. 며느리가 악을 썼습니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어요. 고막이 아플 정도였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빠진 혼처럼 서 있었습니다. 사장이 경찰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비닐봉지에 담긴 국그릇이었어요. 빨간 고춧가루 국물이 봉지 안에서 출렁거렸습니다. 아까 내가 먹으려던 그 국그릇이었죠. 하얀 가루가 섞인 국물이 들어있는 그 그릇이요. 이거 성분 분석해봐. 틀림없이 뭔가 나올 거야. 사장이 말했습니다. 젊은 남자 경찰이 비닐봉지를 받아들었어요. 선배님 감식반에 바로 보내겠습니다. 선배님이라고요. 사장이 정말 전직 형사였던 거였어요. 후배 형사들이 선배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그때 사장이 이마를 탁 쳤습니다. 손바닥으로 이마를 세게 때렸어요. 뭔가 떠올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번쩍 빛났어요. 아, 생각났다. 저 여자 3년 전 사건이야. 내가 은퇴하기 직전에 맡았던 사건. 사장이 며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쏠렸습니다. 3년 전 인천에서 노인 연쇄 독살 사건이 있었어. 요양원이나 복지관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접근해서 친해진 다음 유산 뺏고 독살한 사건. 범인이 젊은 여자였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 그때 그 여자 얼굴이 저 여자랑 똑같아. 틀림없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연쇄 독살범이라고요. 우리 며느리가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동공이 커졌다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낄낄낄.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보며 웃었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게 사람이 내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증거 있어요? 없잖아. 3년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을걸요. 이번에도 못 잡아요. 나 원래 머리 좋거든요. 흔적 안 남기는 거 전문이에요.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악마 같았어요. 괴물이었습니다. 저런 것이 3년이나 내 집에서 밥을 먹었다니요. 2년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여자 경찰이 나를 말렸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이번엔 증거가 있어요. 국물에서 성분 나오면 끝이에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볼에 말라붙어 있었죠. 엄마. 아들이 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도 알았던 거지? 2년이 나 죽이려는 거. 물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떨궜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면서도 막지 않은 거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코를 훌쩍거렸어요. 빚이 얼마나 되길래 애미를 죽여? 대체 얼마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온 산에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4억이요. 4억이라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4억이면 내 건물 한 채 값이에요. 어떻게 4억이나 빚을 진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식이요. 누가 좋은 종목 있다고 해서 대출 받아서 주식했다가 다 날렸어요. 갚으려고 더 빌렸는데 그것도 날리고 은행 대출 막히니까 사채까지 썼어요.
이자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불어났어요. 아들이 털어놨습니다. 한심했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식으로 4억을 날리다니요. 남들 돈 벌었다는 소리에 혹해서 평생 모은 돈 날린 바보들 얘기는 들었지만 내 아들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애미 죽여서 건물 뺏으려고? 그게 내 결론이야?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수진이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 보험금이랑 건물 팔면 빚 갚고도 남는다고. 건물이 시세로 5억은 된다고. 보험금도 2억이 넘는다고. 아들이 며느리 이름을 댔습니다. 수진이요. 그 이름이 입에서 피비린내가 났어요. 저 여자가 다 꾸민 거였습니다. 빚에 쪼들리는 아들을 꼬드겨서 애미 죽이게 만든 거였어요. 아들은 미끼였고 내 재산이 목표였던 겁니다.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콧방귀를 뀌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영훈이가 얼마나 만만한데요. 빚에 쪼들리는 남자 꼬시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울상 짓고 있으면 다 넘어와요. 저 바보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뻔뻔하게 말했어요. 아무 죄책감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웃음기까지 띄고 있었어요.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요. 저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선배님, 인천 사건 기록 다시 뒤져봐야겠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잡겠습니다. 젊은 형사가 말했어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놓치지 마. 3년 전에 못 잡아서 내가 얼마나 속이 쓰렸는지 몰라. 사장의 목소리에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사건 때문에 은퇴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경찰이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소리가 났어요. 쇠붙이가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였죠. 며느리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 2명이 양쪽 팔을 붙잡았어요. 아들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내 아들 손목에 쇠사슬이 걸리는 걸 봤어요. 42살 먹은 내 아들이 죄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경찰차에 2사람이 실렸습니다.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수갑 찬 손으로 눈물을 훔치더군요.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빨간 불빛이 산길을 따라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깜빡거리다가 결국 사라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흙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치마가 더러워졌지만 상관없었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장이 다가와서 내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무릎에 손을 올리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할매, 잘 버텼어. 죽을 고비 넘겼네. 대단해. 사장이 말했습니다. 거친 목소리였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요. 내 새끼한테 이런 일 당하느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건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흙바닥에 동그란 자국이 생겼습니다. 사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살아서 똑똑히 봐야지. 저것들 벌 받는 거, 재판받고 감옥 가는 거. 사장의 말이 맞았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분해서라도 살아야 했어요. 내 손으로 키운 자식한테 이렇게 당하고 죽을 순 없었습니다. 억울해서라도 못 죽어요.
여자 경찰이 다가왔어요. 손에 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할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정밀 검사도 받으시고 몸 상태 확인하셔야죠. 그동안 드신 것들 성분 검사도 해야 하고요. 병원이요. 맞아요. 그 검은 탕약 때문에 몸이 망가졌을 테니까요. 3개월 넘게 매일 먹었으니 내 몸속에 얼마나 독이 쌓였을지 모르겠어요. 두통, 구토, 손발 저림, 눈앞이 노랗게 보이던 것. 다 그 탕약 때문이었을 겁니다. 살아남았으니 이제 제대로 치료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저것들이 벌 받는 것을 끝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들것에 실려서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의학 용어들이 오갔죠. 누군가 내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따끔했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신이 몽롱했거든요. 눈을 감으면 아까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피검사, 소변검사, 위 내시경까지 검사가 끝나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1인실이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방이었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빨갛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지만 감상할 여유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흰 가운을 입고 안경을 쓰고 있었죠. 손에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박옥자 환자분 맞으시죠? 의사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그리고 위 내시경까지 했는데요. 의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탈륨이 검출됐습니다. 탈륨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뭔가 무서운 거라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뭔지 몰랐습니다. 탈륨은 쥐약에 들어가는 독성 물질입니다. 무색무취라서 음식에 타도 모릅니다. 소량씩 장기간 복용하면 서서히 장기가 손상되죠. 두통, 구토, 손발 저림, 시력 이상, 머리카락 빠짐. 환자분이 겪으셨던 증상들이 다 탈륨 중독 증상입니다.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의사의 설명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쥐약이라고요. 며느리가 나한테 쥐약을 먹인 거였어요. 3개월 넘게요. 매일 아침 효도한다며 끓여준 그 검은 탕약에 쥐약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쥐 취급한 거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얼마나 오래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간과 신장에 손상이 있습니다.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높아요. 다행히 치명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일찍 발견해서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분간 입원하셔서 해독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링거로 해독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입원이라니요. 얼마나 입원해야 하는 걸까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최소 2개월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경과를 보면서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회복이 좀 더딜 수 있어요. 2개월이요. 한숨이 나왔어요. 70평생 병원 신세 한 번 안 지고 살았습니다. 감기 걸려도 시장에서 약 사 먹고 버텼어요. 그런 내가 이제 와서 이렇게 되다니요. 그것도 내 자식 때문에요.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하얀 천장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내 인생처럼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녁 노을이 사라지고 밤이 왔어요.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주황색 불빛이 천장에 그림자를 드리웠죠. 병실은 조용했어요. 복도에서 간호사들 발자국 소리만 가끔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지나갈 때마다 희미하게 삐걱거렸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찰서 번호였습니다. 여자 경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저 아까 그 형사예요. 상태는 좀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검사 결과 나왔어요. 탈륨 중독이래요. 아, 그렇군요. 저희도 국물 성분 분석 결과 나왔는데 탈륨이 검출됐어요. 그리고 며느리 핸드백에서 나온 약통에서도 탈륨 성분이 나왔습니다. 증거는 확실해요. 증거가 확실하다니 다행이었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조사 결과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며느리 신원 확인했는데 본명이 따로 있더라고요. 김수진이 아니라 이정희예요. 주민등록증도 위조한 거였어요. 3년 전 인천 사건 때 수배됐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후 이름을 바꾸고 성형수술까지 하고 살았던 거예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본명이 따로 있다고요. 가짜 이름에 가짜 얼굴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도 사기였어요. 우리 아들을 노린 게 아니라 나를 노린 거였죠.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표였던 겁니다. 3년 동안 속아 산 거였어요. 아드님도 조사 중인데요. 아드님은 독살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될 예정이에요. 공범이라고요. 내 아들이 애미 죽이는 일에 공범이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공식적으로 들으니까 다르더군요. 현실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판은 언제쯤 하나요?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기소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거고요. 재판은 그 이후에 시작될 겁니다. 할머니 증언도 필요해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증언이요. 법정에 서서 내 입으로 아들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고발해야 하는 거였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베개가 다 젖었습니다. 40년 장사하면서 온갖 풍파를 다 겪었지만 이렇게 서러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아들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어릴 때 모습이요. 5살 때 처음 시장에 데려갔던 날이 생각났어요. 아빠 없이 엄마 손만 꼭 잡고 다니던 아이였죠. 콩나물 파는 내 옆에서 졸면서도 떠나지 않던 아이. 그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키웠어요. 영훈이가 10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혼자였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아들 얼굴 볼 시간도 없이 돈만 벌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건물까지 사줬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돈만 벌고 정을 못 줬던 걸까요? 바빠서 안아주지 못한 게 죄였던 걸까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서운해도 애미를 죽이려 하다니요. 쥐약을 먹이다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어요. 반달이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불러주던 반달 노래가 떠올랐어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진작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내 손을 잡고 같이 우셨을 거예요. 혼자였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였어요. 남편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제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어도 이미 잃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애미 죽이려 한 자식이 무슨 자식이에요. 손주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안 낳겠다고 했을 때 섭섭했지만 말 안 했어요. 요즘 세상 젊은이들 다 그렇다고 이해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처음부터 가정을 꾸릴 생각이 없었던 거였어요. 나를 죽이고 재산 뺏으면 이혼하고 도망갈 계획이었겠죠. 문득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건물이 있으면 뭐해요? 돈이 있으면 뭐해요?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함께 할 사람도 없는데,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늙어 죽을 텐데, 차라리 오늘 그 국을 먹고 죽었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거예요. 살아남은 게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울다 지쳐서 멍해졌어요. 눈물도 마르면 안 나오더군요.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웠어요. 창문으로 동이 트는 게 보였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어둠이 걷히고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병원 창밖 나무에서 참새들이 짹짹거렸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었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죽이었어요. 하얀 쌀죽이 그릇에 담겨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며느리가 끓여주던 탕약이 생각났어요. 검은 탕약을 건네며 웃던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구역질이 났어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 안 드시면 기력이 없으세요. 한 숟가락이라도 드세요. 해독제 맞으시려면 체력이 있어야 해요. 간호사가 권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쓰고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음식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병실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하얀 천장에 금이 간 곳이 보였습니다. 저 금처럼 내 인생도 금이 갔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70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건물도 사고 아들도 키웠죠. 그런데 남은 건 빈 병실과 아픈 몸뿐이었어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결말인가 싶었어요. 참으로 허무했습니다. 입원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밥을 못 먹고 있었어요. 링거로 버티는 중이었죠. 팔뚝에 꽂힌 바늘이 욱신거렸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혈압을 재고 갔어요. 수치가 낮다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혼자 누워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병원 마당에 있는 벚나무가 보였습니다. 나뭇가지에 새가 앉았다 날아갔어요. 저 새처럼 헐헐 날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어요. 사장이었습니다. 산속식당 사장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사과, 배, 귤이 가득 담겨 있었죠. 얼굴에 칼자국 흉터가 형광등 아래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할매, 어떠세요? 밥은 좀 드시고요? 사장이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안 드시면 어떡해요. 몸이 버텨야 저것들 벌 받는 거 보죠. 사장이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았어요. 제가 왜 왔는지 아세요? 사장이 물었어요.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 전에 그 사건 기억나세요? 인천 노인 연쇄 독살 사건이요. 기억났어요. 경찰이 말해줬죠. 며느리가 그 사건의 용의자였다고요. 그때 피해자 중에 우리 어머니가 계셨어요.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어머니한테 접근해서 딸처럼 굴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셨거든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저는 형사일에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뵀어요. 그 틈을 노린 거죠. 착한 척, 효도하는 척 하면서요. 그러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라고 했는데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검을 요청했어요. 탈륨이 검출됐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장의 어머니도 같은 방법으로 당한 거였어요.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효도하는 척 다가가서 독을 먹이고 죽이는 거요. 그런데 증거가 부족했어요. 직접 독을 먹이는 걸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 확인됐는데 저 여자가 빼간 거라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풀려났어요. 무혐의로요. 제가 30년 형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분한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서요. 그 일로 은퇴했습니다. 더 이상 형사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산속에 식당 차리고 숨어 살았죠. 세상이 싫었거든요. 사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그런데 그날 저 여자가 식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3년 만에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얼굴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성형한 거죠. 그런데 눈빛은 못 바꾸더라고요. 그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할매가 국에 약 넣는 걸 봤을 때 3년 전이 떠올랐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엔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찰 불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사장도 나처럼 자식된 심정으로 어머니를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할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 목까지 살아야 해요. 재판에서 증언해야 합니다. 이번엔 확실히 잡아야 해요. 저 여자를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게요. 사장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아요. 나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사장의 어머니도 인천의 다른 노인들도 당했습니다. 며느리를 놓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내가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밥 좀 드세요. 기력이 있어야 싸우죠. 굶으면 몸이 못 버텨요. 사장이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를 꺼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능숙하게 깎았습니다. 껍질이 끊기지 않고 한 줄로 벗겨졌어요. 사과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접시에 담아줬습니다. 하얀 사과 조각이 예뻤어요. 손을 뻗어 하나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달고 시원했습니다. 즙이 입안에 퍼졌어요. 사흘 만에 처음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삼키니까 목구멍이 시원했어요. 사장이 웃었습니다. 칼자국 흉터가 일그러졌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아버지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조금씩 드시면 돼요. 사과를 다 먹었습니다. 속이 편했어요.
굶주린 위장이 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간호사가 가져온 죽도 반 그릇 먹었어요. 사장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할매, 퇴원하시면 갈 데 있으세요? 사장이 물었어요. 생각해보니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혼자였어요. 3층짜리 건물에 나 혼자요. 그 집에서 3년 동안 독을 먹었던 기억이 떠오를 거였죠. 부엌에서 탕약 끓이던 며느리, 웃으며 건네주던 그 손.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났어요. 갈 데 없으시면 우리 식당으로 오세요. 방이 2개 있어요. 하나는 비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공기 좋아요. 산 공기 마시면서 몸 추스르기 딱 좋을 거예요. 밥은 제가 해드릴게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 독은 안 넣습니다. 사장이 농담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웃는 거였어요. 사장의 제안이 고마웠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겨우 말했어요. 목이 메어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돌아간 뒤 오래간만에 잠이 들었어요.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얼굴도 안 나왔어요. 푹 잤습니다. 일어나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웠어요. 팔다리에 힘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여자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아까 그 형사였어요. 조사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등을 베개에 기대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좀 나아 보이시네요. 다행이에요. 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이정의 조사 결과 추가로 알려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형사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사진 몇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이 여자가 과거 3년간 3건의 유사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어요. 인천 사건 말고도 대전과 부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혼자 사는 노인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빼돌린 뒤 의문사한 사건들이요. 피해자 모두 70 넘은 여성 노인이었고 다들 재산이 좀 있으셨어요. 3건이나요. 며느리가 3년간 3명을 죽였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내가 4번째 표적이었던 거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이 서늘해졌어요. 당시엔 자연사로 처리됐는데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 재조사에 들어갔어요. 다른 피해자 유가족들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증거가 확실해요. 국물에서 탈륨이 검출됐고 약통에서도 나왔고 할머니 몸에서도 검출됐습니다. 게다가 식당 사장님이 약 넣는 장면을 목격했고요. 이번엔 빠져나갈 수 없어요. 형사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재판 준비하시면서 진술서 작성해야 해요. 그동안 있었던 일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언제부터 탕약을 먹었는지, 증상이 어땠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기억나는 대로 자세히 적어주시면 돼요. 형사가 종이 5장과 펜을 건넸습니다. 나는 펜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펜을 잡으니 어색했어요. 처음엔 한 줄 쓰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날 일을 떠올리면 손이 떨렸거든요. 국그릇에 하얀 가루 넣던 며느리 손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하지만 사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게 해야 한다고요. 사장 어머니 같은 분이 더 나오면 안 됐습니다. 펜을 꽉 쥐고 계속 썼어요. 3개월 전부터 며느리가 검은 탕약을 끓여줬습니다. 처음엔 효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눈앞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한 장을 다 채웠어요. 2장, 3장. 그날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새벽에 들은 대화 김 실장이라는 이름, 보온병, 약통, 국도로 돌아간 길, 식당에서 국에 약 넣는 장면까지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베길 정도로 꾹꾹 눌러 썼습니다. 다 쓰고 나니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손목이 아팠어요. 하지만 속이 후련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였어요. 형사가 진술서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잘 쓰셨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재판에서 꼭 이기겠습니다. 형사가 진술서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나는 손을 내밀었어요. 형사가 나간 뒤 창밖을 봤어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구름이 주황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사흘 전엔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보였습니다. 하늘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새도 보였어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서 저것들이 벌 받는 걸 봐야겠다고요. 그리고 사장 어머니 목까지 살아야겠다고요. 나만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밤에 죽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입원하고 처음으로 밥그릇을 비운 거였죠. 간호사가 놀라며 웃었습니다. 잘하셨다고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나도 웃었어요. 진심으로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사흘 전보다 나아 보였어요. 눈에 힘이 돌아왔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어요.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재판 날이 되었어요. 2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법원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사장이 옆에 서 있었어요. 퇴원 후 사장의 식당에서 지내는 동안 많이 좋아졌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매일 산 공기 마시고 사장이 해주는 밥 먹으면서 살이 붙었어요. 혈색도 돌아왔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높은 천장에 나무벽이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나무 의자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앞쪽에 판사석이 높이 자리 잡고 있었죠. 태극기와 법봉이 보였어요. 발자국 소리가 울렸습니다. 긴장되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사장이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피고인석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었어요. 3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둘 다 회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무심한 얼굴이었죠.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3개월 전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국물에서 검출된 탈륨 성분 분석 결과, 약통에서 나온 탈륨 가루, 내 몸에서 검출된 탈륨 수치, 그리고 사장의 목격 진술까지요.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내 차례가 왔어요. 증인석에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판사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숙한 표정이었죠. 증인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까? 예, 선서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피해자께서 처음 이상을 느끼신 게 언제였습니까? 3개월 전 새벽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김 실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했는데 오늘 끝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들었으면 어쩌냐고도 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말했어요. 새벽의 대화, 은색 보온병, 고속도로 대신 국도로 돌아간 길, 휴게소에서 엿들은 대화 사고 현장에서 나보다 보온병을 먼저 챙긴 것,
식당에서 국에 약을 넣는 것을 본 것까지요. 말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요.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사장도 증인석에 섰어요. 30년 형사 경력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며느리가 국에 약을 넣는 장면을 직접 봤다고요. 며느리의 과거도 밝혀졌습니다. 인천, 대전, 부산에서 있었던 유사 사건들이요. 다른 피해자 유가족들도 법정에 왔어요. 사장처럼 어머니를 잃은 사람, 아버지를 잃은 사람, 모두 같은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며느리는 전문적인 연쇄 범죄자였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이 진술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빚에 쪼들려서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방법이 있다고 했을 때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운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뒤섞였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했어요. 피고인 이정희는 살인미수, 사기, 유사수법 연쇄범죄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영우는 살인미수 공범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합니다. 법봉이 탁 소리를 냈어요. 며느리는 25년, 아들은 7년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다른 피해자 유가족들이었습니다. 사장도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3년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며느리가 끌려나가면서 나를 쳐다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원망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요. 아들이 끌려나갈 때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갑찬 손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워해도 내 자식이니까요.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아이니까요. 7년 후에 나오면 새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가서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법원을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겨울인데도 햇볕이 포근했습니다. 하늘이 맑고 푸르렀어요. 사장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유가족들도 함께였어요. 모두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할매,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사셔도 돼요. 사장이 말했어요. 거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악몽이 끝난 거였어요. 사장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의 한도 조금은 풀렸겠죠. 사장의 차를 타고 산속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산길을 구불구불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앙상한 나무들이 지나갔습니다. 3개월 전 처음 이 길을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었어요. 서울 건물은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3년 동안 독을 먹은 곳이니까요. 그 부엌에서 며느리가 탕약 끓이던 모습이 떠오를 테니까요. 건물이 팔리면 그 돈으로 이 산속에서 조용히 살 생각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가 감쌌어요. 난로에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사장이 미리 국을 끓여놓은 거였죠.
배고프시죠? 밥 먹어요. 오늘 특별히 갈비탕 끓였습니다. 사장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갈비탕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어요.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치, 계란말이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이었어요. 3개월 전 이 식당에서 독이 든 국을 먹을 뻔했는데 이젠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따뜻하고 구수했습니다. 갈비 맛이 진했어요. 이제 음식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해주는 밥이 이렇게 고마운 줄 처음 알았어요. 맛있어요. 진심이었어요. 사장이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마당에 나갔어요.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선 볼 수 없는 별이었죠. 은하수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산 공기가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폐가 깨끗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쉬는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3개월 전엔 죽고 싶었어요. 살아서 뭐 하나 싶었죠. 혼자 병실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던 그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장을 만나서 다행이고 이 산속 식당에 온 게 다행이었어요. 세상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일부터 식당 일을 돕기로 했어요. 사장 혼자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혼자서 요리하고 서빙하고 청소하고 장보기까지 하려면 힘들었습니다. 40년 시장 장사 경력이 있으니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손님 받고 반찬 만들고 청소하고 할 일이 생기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냥 얹혀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는 거였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거렸어요. 마치 돌아가신 부모님이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저기 어딘가 있겠죠. 영훈이 아빠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다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저도 마음이 아프겠죠. 하지만 나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72살의 새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직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살 생각이었습니다. 사장 어머니처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했습니다. 문득 사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어머니 목까지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요. 그분들 목까지 살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별 보면서요. 식당 안에서 사장이 불렀어요. 할매, 들어와요. 밖에 추워요. 웃음이 났습니다. 잔소리꾼 아들 같았어요. 아니, 이제 사장이 내 가족이었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같은 아픔을 나눈 사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난로불이 따뜻했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어요. 사장이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유자차였어요. 향긋하고 달았습니다. 손끝까지 따뜻해졌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펄펄 날렸어요. 내일 아침엔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겠죠. 나무도 지붕도 마당도 다 하얗게요. 새하얀 눈처럼 내 인생도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일은 눈처럼 덮어두고 새롭게 사는 거예요. 따뜻한 방에서 유자차를 마시며 눈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웠습니다. 3개월 전엔 상상도 못했던 평화였어요. 그때는 내일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살아남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제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 생각입니다. 꼭 그럴 거예요. 반드시.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